안녕하세요. 중국 NMP 의료기기 인허가 대행기관 메리스그룹 코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739호에 어떠한 변화점이 있는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보시면 최초로 2000년 1월 4일자에 국무원령 276호령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2014년 2월 12일자에 650호령으로 시행이 되죠. 정식 시행된 날짜는 2014년 6월 1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인 2017년 5월 4일자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680호령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2월 9일에 국무원령 제739호로 중국 리커창 총리가 서명을 하고 확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시행일자는 이미 지난 2021년 6월 1일자에 정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략 어떠한 부분,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속적인 의료기기 혁신, 추진 및 보장, 혁신체계 개선, 혁신을 격려하는 내용이 크게 추가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심사 제도가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기기 등록인 비한인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등록인 제도가 이제 전면적으로 중국 전체 대륙에 이제 보급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임상시험 혹은 평가에 대한 관리 제도를 이제 개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판 후 감독 관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전에 2017년에 발표했던 680호랑 그리고 2021년 올해 발표된 739호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추가되었는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의료기 혁신을 추진 및 보장하며 혁신 체계를 개선 및 혁신을 격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 의료기 혁신, 혁신 체계를 개선 및 혁신을 격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 680호에서는 5조에서 아주 간단하게 국가는 의료기 연구와 혁신을 격려하며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739호에서는 8조, 9조, 12조를 거쳐서 혁신 의료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하면서 혁신 의료기 임상 보급과 사용을 지원한다는 등 내용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9조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시스템을 이제 개선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독자적인 혁신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의료기의 주요 혁신 능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12조에서는 혁신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표창 및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 제도상으로 혁신을 지원하고 이제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680호에서는 10조에서 그리고 11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중국 의료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시판 허가가 즉 출시 허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739호에서는 혁신 의료기에만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출시 시판 허가가 없어도 중국에 직접 NMPA 의료기기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해외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 의료기기는 비한인 소재국가 지역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해당 의료기기의 출시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국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혁신 의료기기로 이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중국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이 제품이 혁신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제도상으로 혁신을 지원하는 보장인데요. 685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739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냐면 중국은 의료기 임상시험을 지지하며 임상시험 조건과 능력평가를 의료기기 기구 등급 심사에 입력하여 의료기기 업체들의 무엇입니까? 혁신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한다. 일반적인 임상시험 절차보다는 혁신 의료기기일 경우에는 여러가지 뭡니까? 제도상으로 아니면 이제
자음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혁신 의료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아주 중시하고 있고, 혹시 우리나라의 혁신 의료기기, 즉 중국에서 생각하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혁신 의료기일 경우에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중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1, 해외에서 시판되지 않은 혁신 의료기에 대해서 해외 시판 증명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1번을 아까 볼 때 혁신 의료기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인용이 이미 나왔죠.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것 또한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10조, 11조에는 단지 일반적인 이제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이제 조건이고요. 해당 소재 국가에 대한 이제 술시 시판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어떤 기기에 대해서는요,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2.2 2등급, 3등급 의료기기를 중국에 등록 신청할 때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시험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기존 680호 구조에는 그냥 단지 시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새로 난 739조례에서 14조를 통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냐면, 시험 보고서는 공무원 약품관리관도 부서에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에 부합돼야 되고, 등록 신청에 비하는 어떤 보고서입니까? 자체 시험 보고서 또는 적격 여기 검사기관의 위탁에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도 제출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요건이었죠? 중국 NMP가 인정한 지정 시험소에만 시험을 해야 된다 내용이었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체 시험 보고서도 가능하고요. 조건이 부합되는 여기 검사기관을 위탁해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도 받아준다는 이런 내용이죠. 단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시험 보고서는 중국 감독관리 부서의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 중국은 어떤 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비 규격.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가끔 이런 법규를 보고 그대로 전달할 때는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해외 시험 보고서를 100% 인정해 준다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 혹은 국제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뭐 K자가 들어간 규격, 우리나라 규격이 있거나 아니면 ISO, IEC 규격으로 발행한 규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 규격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의 큰 면에서는 같지만 대동소이하게 중국은 지비 규격으로 시험 보고서 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 국제시험소에서 인정된 발행한 시험 보고서 그대로 중국으로 번역해서 중국에 제출하면 될까요? 이 부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법규는 초안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 조건을 볼 때 시험 보고서가 중국 법규의 요건에 만족해야 된다는 내용을 봐서는 100% 인정될지는 실제 이렇게 통과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체 시험 보고서에 대한 법규가 올해 이제 2021년 5월인가요? 4, 5월인가요? 그때 한번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 7월달에 7월달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근데 두 개 초안이 다 자체 시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달라요. 최근에 수정됐습니다. 좀 많은 대폭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도 중국 현지 시나스를 통해서 이제 인정받은 시험소에서 한 시험 보고서도 인정되고, 추가로境外, 경외, 즉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은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중국 시험 규격에 대한 규격에 맞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기존에 아예 해외 시험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680에 비교해 봤을 때 739호는 아주 큰 한 발을 내디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자체 시험 보고서와 조건이 부합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를 제출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도 있어요. 당연히 시험 비용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한번 최종본을 보는 게 시험 보고서에 대한 자격 요건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3 의료기기 허가증이 점차 종이 버전에서 전자 버전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13조를 통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등록증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제 이제 등록증을 말하고 있는데 18조에서 이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등록 신청을 수리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의료기기가 등록 허가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어디입니까? 온라인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통해서 사회에 등록 관련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한다. 당연히 허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온라인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형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 활동을 할 때도 온라인 인증서, 온라인에서 이제 전자 인증서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위조가 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증서를 통해서 종이제가 아닌 더 편리하게 이런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점점 이제 전자버전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 생산 경영허가증은 근무일 30일에서 근무일 20일로 단축되었다. 워킹데이를 말하는 것이죠. 즉 생산을 하려면 생산허가가 있어야 되고 물건을 팔려면 경영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며칠 내에 이제 발급됩니까? 심사를 하는 것이 30일 내에 심사를 해서 이제 발급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이제 10일 워킹데이 10일 정도 이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생산허가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력이 경영허가증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원래 30일에서 20일로 이제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 희귀병 임상급구 응급심사 유관조항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기존 685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희귀병에 대한 유관조항들이 도입하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죠. 긴급 사용하는 내용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임상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구도 제조할 수 있고 그 기관에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의료기관에서 임상 필요로 인해서 소량으로 인허가 없이도 수입이 필요하면 수입할 수도 있고 공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 혹은 공무원이 수권한 성자치구 이민정보는 비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된 의료기기는 지정한 의료기구 내에서 특정한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그 뒷받침해주는 이제 심사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항상 한개 허가증이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감독관리조례에 아예 넣어버렸죠. 이런 법규가 있음으로 인해서 빨리 그냥 수입을 소량으로 그냥 수입하거나 아니면 응급심사 빨리 심사하거나 빨리 수입하거나 아니면 희귀병일 경우에는 또 우선 심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새로 이제 심사 제도가 결국은 이제 감독관리조례 정식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력이 등록인 비한의 주체 책임 강화 등록인 제도를 전면 보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1 제8장 부속서에 명확히 무엇을 내립니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2장에는 이력이 제품 등록과 비한에 대해서 이제 특별 조항을 이제 넣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680호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력이 등록인 비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739호에는 아예 그 위에다가 이력이기 등록인 비한인은 하면서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3조는 8장 부속서에 나오는 조항인데요. 자, 이력이 등록증 혹은 이력이기 비한을 취득한 기업 또는 연구 제조 기관을 지칭한다. 즉 결국 등록인과 비한인은 이력이 등록증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왜 두 가지로 나누었냐? 등록인은 2, 3등급 이력이 허가증을
소유한 소유자이고 비안인은 1등급 의료기기를 소유한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9의 새로운 내용이 있죠. 의료기기 등록인 비안인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밑에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허가증이 나오면 시판 후 조사, 위험 관리, 통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또 실행해야 되며, 불량 사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제품 추적, 리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국무의약품 규제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도 다 이렇게 잘 맡아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기 등록인 및 비안인이 지정한 중국 내 기업법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에이전트죠,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등록인 및 비안인을 협조를 해서 조항에 규정된 육아 의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록인과 비안인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식적으로 739호라는 감독 조례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2 제3장에서 의료기기 생산 및 제4장에서 의료기기 운영 및 사용 중에서 의료기기 등록인 및 비안인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 및 운영하거나 혹은 다른 기업의 제품 생산 및 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인 비안인은 제품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결국 680페이지 28절을 통해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기 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는 의료기기 위탁 생산의 품질에서 책임지며 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739호에서는 34조에 의료기기 등록인 비안인은 자체적으로 의료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러한 규정의 요건에 충족한 의료기기 제조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아주 명확하게 의료기기 등록인 비안인에 대한 또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에 대해서 등록인 및 비안인은 의료기기 위탁 생산의 품질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책임을 또 이제 져야 되며, 그 여러 가지 밑에 또 업체 위임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위탁 제조 업체와요. 그리고 수탁 제조 기업은 법령, 의료기 생산, 품질 관리 규범, 의무 규격, 제품 기술 여건 및 수탁 계약서에 따라서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탁자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기존의 내용보다 더 추가되거나 강화된 내용입니다. 결국 의료기 등록인과 비안인의 주체 책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43조 또 보겠습니다. 680호에는 없던 내용이 43조에서는 의료기 등록인 비안인에 해당 등록 및 비안을 한 의료기기를 경영할 경우에는 의료기 경영 허가 또는 비안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규정에 명시된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즉 무엇입니까? 내가 등록인이자 비안인일 경우에는, 그리고 나 자체적으로 의료기기를 이제 생산할 경우에는 굳이 의료기기 경영 허가를 혹은 비안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하지 않아도 팔 수는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44조를 통해 보시면 의료기기를 경영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의약품 규제부서가 제정한 의료기기 운영 품질 관리 기존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되는 의료기기에 적합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그 의료기기 운영에 대해서도 등록인과 비안인은 적합한 무엇입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 알려줍니다. 결국은 등록인과 비안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많아진 것이죠. 자, 3.3 의료기기 설명서 및 라벨에는 의료기기 등록인 비안인 및 위탁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및 연락정보가 표시되어야 된다. 간단하게 보시면 기존 680호에서는 의료기기 등록인 비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생산 기업은 명칭, 주소, 생산 주소를 연락처를 기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739호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료기기 등록인 비안인 수탁 생산 기업의 명칭, 어떻게 보면 결국은
등록인과 비한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개념을 다시 이제 명시한 거죠. 그리고 위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과 일치하여 진실되고 정확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죠. 진실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게 추가되었네요. 그만큼 명확하게 등록인과 비한인 정보, 수탁생산기업의 정보를 이제 기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4 5장 불량사건의 치료 및 이력이 회수에서 이력이 등록인 및 비한인은 이력이 불량사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력이 불량사건을 직접 보고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680호에서도 불량사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의심되는 사건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특히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력인 등록인과 비한인에 대한 개념을 아예 넣어버렸죠. 해보시면 이력이 등록인 비한인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불량사건 모니터링 무엇입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사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분석, 평가, 조사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아주 강조하면서 등록인 비한인 주체 책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이미 시판 중 이력에 대한 재평가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누가 수행해야 되죠? 바로 등록인과 비한인. 여기에서는 등록인과 비한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66조에서는 또 추가되었죠. 이력이 등록인과 비한인은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미 시판 중의 이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해당하는 관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 또는 비한 변경을 해야 한다. 재평가 결과가 시판 중의 이력에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기 등록인 비한인 주도적으로 여기 등록증 취소 또는 비한을 취소한다. 혹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품감독관리 담당 부서에서 여기 등록증 혹은 비한 서류를 취소해야 한다. 이만큼 아주 재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3.6 결함 제품 리콜의 주체 책임을 지는 누가 질까요? 예전에 그냥 생산업체가 진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생산업체, 사용업체, 소비자의 통지하고 영업정지와 통지상을 기록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죠. 하지만 새로운 감독관리조례에서는 누굽니까? 등록인 또는 비한인이 어떻습니까? 생산 의유기가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등록 혹은 비한인 제품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타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운영 기업, 사용자 및 소비자의 경영 및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체가 바로 등록인 및 비한인입니다. 그리고 통보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면서 또 위법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약품관리 담당 부서에서 리콜 명령하거나 생산 경영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4번 임상시험 바로 평가관리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NMPA 의료기기 인증에 있어서 임상시험 혹은 임상평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제 의료기기 중국 인증에 대한 난도를 이제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계획되었는지 4.1 임상시험 면제 리스트에서 임상평가 면제 리스트로 전환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존에 이제 680호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급 의료기기 제품 비하는 임상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2, 3등급 의료기기 등록 신청은 반드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된다. 하지만 아래 상황이 부합될 때는 굳이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개념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임상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이제 739호에서는 법규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임상시험보다는 무슨 개념이냐면 임상평가, 즉 등록 2, 3등급과 신고 1등급 제품은 임상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즉 평가라는 단어로 통일시켰어요. 왜 이렇게 시켰냐면
임상평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임상면제도 있고 동등성 평가도 있고 실제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조건이 부합되는 이력일 경우에는 아예 임상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개념을 임상시험과 뭐 동등성 평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다 한 개 단어로 임상평가로 이제 다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임상평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공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의료기 임상평가 가이드를 제정해야 된다 하고 간단하게 조례에서 그냥 언급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여러 가지 많은 법규에 대한 지도 원칙 이런 이제 초안을 많이 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임상평가에 대한 지도 원칙이라든지 어떤 제품은 임상시험을 피할 수 있는지 임상평가 면제 리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초안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NMP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사라든지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안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발행된 초안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아니면 늦으면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임상시험 면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임상평가 면제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4.2 제3등급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임상시험 승인을 명시적 허가에서 이제 묵시적 허가로 변경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생명의 위험이 아주 높은 상당히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3등급이죠. 클래스 3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필히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이제 허가, 즉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기존 680호에서는 날짜가 승인을 며칠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새로운 739호에서는 보시면 종합 분석하여서 수리한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며칠입니까?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서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60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60일이 지났는데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허가로 그냥 승인 받은 것으로 인지하셔도 좋다는 내용을 지금 27호에서 이제 27조에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는 또 680호에 없는 내용들이 이제 새로 증가된 조례에 나오는 내용이죠. 28조에 보시면 4.3 보겠습니다. 논리심사 요구를 명확히 하다. 그러니까 논리심사에 대한 임상이죠. 논리심사에 대한 요구를 기존에는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28조랑 29조에 보시면 임상에 급히 필요한 희귀병 이력에 대한 확장 임상시험을 증설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논리심사 요구를 명확히 해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9조를 보시면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아직 치료할 수단이 없는 질병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의 경우에는 의학적 관찰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단어죠. 환자에게 유익하다,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논리심사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후에 의료기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에서 같은 다른 환자에게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는 의료기 등록 신청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 환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아주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특히 어떤 병은 지금 치료하지 않거나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리심사 요구를 좀 맞춰서 다른 환자에게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환자에게 쓸 수 있으면 이런 법규를 통해서 빨리 번거로운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다른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같은 이제 기관에서 한 것이 이제 이런 새로운 추가된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융통성이 있는 법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5 볼까요? 임상시험 실시 과정 중에 모든 참여 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행 및 인원, 처분, 조치를 세분화했다. 이 부분은 사실 큰 5항에서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69조랑 기존의 680호 69조랑 65 1, 2항에서 보시면 상세하게 그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벌금액이라든지 심각한 경우에 5년 내에 관련 전부 의료기 임상시험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밑에서도 의료기 임상시험 기간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어떻게 이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93조랑 95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된 의료기 임상시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에서 10만원 RMB죠. 벌금과 5년 임상시험 전개를 불가하고 기타 처벌액 또 어떻습니까? 기존의 5만 RMB에서 위법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도 몰수하면서 엄중 결과 초래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에서 30만 위안 RMB 벌금 그리고 여기에서 업체 대표 및 주요 책임자, 실무자까지 이 내용이 뒤에도 나오지만 개인에게도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법규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치자가 허가 없이 인체에 비교적 높은 위험을 지닌 3등 의료기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처벌 조항을 이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목처럼 모든 참여 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까지 처벌액, 인원 처분 조치를 세분화해서 더 강화하고 그 처벌액을 더 인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팡후 감독 관리 요구를 강화하다. 최근에 나온 이제 의료기 감독관리조회 739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요.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시팡후 감독 관리 요구를 아주 강화하겠다. 자연인, 개인까지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위법 행위는 이제 점점 중국 시장에서는 아마도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5.1을 먼저 볼게요. 제2등급. 중국 의료기는 몇 등급까지 있나요? 이제 1, 2, 3등급. 우리나라 이제 4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3등급. 그러면 그 중간에 리스크가 그나마 중간에 2등급 의료기 경영 관리에 대한 개선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2000년 전에 처음 조례가 발행되었을 때, 시행되었을 때 그때 경영 관리에 대한 법규가 어떠했는지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000년대 이제 조례는 2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었냐면 2등급 의료기기 경영에 대해서 허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허가라는 단어. 그리고 허가라는 단어에서 2004년이 되니까 의료기 경영 기업 허가증 관리 방법이라는 법규를 내놓으면서 소수의 2등급에 대한 의료기 중에 그 소수의 2등급 기기에 대해서는 경영 허가증, 이 허가죠.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그렇겠죠. 리스크나 안전성,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2등급 의료기기는 경영관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목록을 이제 발표한 것이 2005년 5월에 발표했고요. 2011년 11월에도 2개 목록을 발표하면서 체온계, 콘돔 등 19개 제품이 어떻게 보면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기로 관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2014년에 몇 호죠? 650호죠. 650호. 개정된 조례에서는 제2등급 기기 경영에 대한 개념을 바꿉니다. 허가라는 개념에서 2등급은 비안, 좀 낮은 강도의 이제 단어죠. 비안 관리.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비슷한 단어가 이제 신고이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신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비안은 신고보다는 좀 더 위층에 있는 그 단어이지 않을까. 비안, 좀 더 이렇게 강화된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안 관리를 이제 시행하였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가 관리에서 일부 면제받았지만 2014년에는 다 비환을 해야 된다고 이제 다시 법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원래 이제 어떻습니까? 구약국청국, 그러니까 중국시약처죠. 이력이 생산 경영 비환의 유관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어요. 공고에서 경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던 기존에 이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이런 기기들은 굳이 경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존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던 소수의 2등급 의료기기 제품의 경영업체는 필히 무엇은 또 해야 됩니까? 비환은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모든 2등급 의료기기는 다 비환증을 받아야 되죠. 경영, 판매하기 위한 경영 비환증. 그리고 실천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제품들의 유통 단계에서 위험이 적지만 경영하는 기업이 방대하므로 대부분 마트 편의점에서 취급할 만큼 양이 많다. 방관복, 뭐 어떤 정책이냐면 이제 행정기구 간소화, 권한 분산, 관리결합, 서비스 최소화 이런 중국의 한계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관복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본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는 일부 유통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요소를 보장할 수 있는 제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경영 비환을 이제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몇 조? 41조. 이 내용은 739조 이제 4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7년 전에는 또다시 모든 의료기기 2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비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7년 뒤인 올해 시행된 739조에서는 41조에 739호 조례에서는 그 41조에다가 또 일부 안전성 유효성 보장할 수 있는 제2등 의료기기는 무엇을 할 필요 없다. 다시 또 비환을 면제받는 일부 의료기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의료기기는 비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죠. 2등급 의료기기 경영관리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41조 제가 금방 언급해드렸던 내용이죠. 기존에는 다 증명자를 제출하고 비환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공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이 유통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2등급 의료기기에 한해서는 경영 비환을 어떻게 합니까?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사 제품이 어떤 기기에 속한 2등급이고 여기에 혹시 이 면제 리스트에 부합되는 기기이면 경영 비환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유통 과정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면제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5.2 관리감독팀의 건설을 이제 강화하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기존 680호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739호에는 68조에 직업화된 전문가들이죠. 의료기기 검사원 제도, 다시 말하면 심사원 제도를 국가적으로 확립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뭔 뜻이냐면 그만큼 주제목 보면 시판호 감독 관리 요구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심사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업화된 심사원들을 배양하겠다. 이런 제도를 별도로 세워서 위법 행위를 잘 감독할 수 있는 심사원들을 별도로 이제 배양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이고 그 심사원들을 배출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감독조례에서 명확하게 이제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위법 행위를 이제 많이 이제 감독하겠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5.3 의료기기 네트워크 판매에 관한 요구사항에 포함시켜서 의료기기 네트워크 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증대. 이것도 680호에는 없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의료기기도 이제 나오게 되고 있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전자상 거래, 플랫폼 경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46조에 기존 680호에는 없었지만 739호에 46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네트워크 판매업자는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담당 부서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력이익이 네트워크 거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반드시 어떻게 또 감독 관리를 하고 지체 없이 뭐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제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발각된 경우에는 저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이제 중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여기 제조업체가 될 수도 있고 판매업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먼저 누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됩니까? 플랫폼 경영자도 책임져야 되겠고, 또 이제 그런 위법 행위를 제공한 그 업체들도 이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46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89조에서도 구체적인 이제 벌금 비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5천에서 이제 2만 위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10,000위안에서 10만 위안 RMB죠. 좀 더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법단체 또는 기관의 법정 대리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과, 주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책임자는 1만 위에서 3만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리고 의료기 등록인 비아닌 경영업체가 의료기 네트워크 판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관리,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처벌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92조에도 인터넷 거래에 대한 전자상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하면서 어떤 의무가 있고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규정에 따라 이제 처벌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그 인터넷 판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법규로 이제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존 680호에는 없었죠. 자, 5.4. 전 생명주기 동안에 의료기기의 추적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고유식별 시스템 UDI를 구현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38조를 보시면 국가는 의료기 제품의 분류에 따라서 의료기 고유식별 체계 UDI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의료기 추적성을 실현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공무원의약품규제부서와 공무원 관련 부서가 연계하여서 수립한다. 아주 중요한 법규입니다. UDI. UDI 사실 코로나 전부터 시행을 했죠. 201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지면서 일단 1차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일부 품목, 하이리스크 의료기기는 이미 NMPA가 이제 선별을 해서, 공무원이 선별을 해서 이런 기기는 무조건 UDI가 있어야 된다. 강제로 시행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7월 19일자인가요? 그때 이제 NMP에서 2차 UDI 시행해야 될 법규를 초안을 이제 내놓았어요. 아직 정식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초안이지만, 초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022년 3월 1일부터 중국 의료기기에 기허가받은 3등급 의료기기 혹은 신청하고자 하는 3등급 의료기기는 3월 1일자부터 내년 강제적으로 UDI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초안을 발행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날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UDI 제도, 저희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사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사 제품이 3등급에 해당되고 이미 중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UDI 코드를 신청하거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5. 재시험 제도를 개선하여서 시험기관은 반드시 정부 부처가 무작위로 결정해야 되며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지는 않는다. 재시험 기구를 최초 시험기가 동의할 수는 없다. 기존의 57호에서는 재시험 업무, 그러니까 시험을 해야 되는데 페일이 났다든지 어떤 상황으로 다시 시험해야 될 경우에는 담당하는 의료기기 기관은 공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시간 내에 재시험 결론을 내려야 된다. 재시험의 결과는 최종 시험 결과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7일 이내 자격, 자질이 있는 의료기기 검사기관을 누가 선택합니까?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재시험하는 기관, 시험소를 선택해서 재시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르게 새로 나온 739호에서는
시험 결과에서 의의가 있어서 재시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는 당사자가 제조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누굽니까?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재시험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시험 신청을 받은 부서는 그 의약품 담당 부서가 이제 재시험 기관 명부에 따라서 무작위로 확정합니다. 당사자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시험 기관과 최초 심사 기관은 같은 기관이 될 수가 없다. 혹 어떤 제품은 무조건 그 시험소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또 달라야 된다는 내용으로 밑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독관리 강화죠. 기존의 시험소를 선택하지 못하고 뭔가 인위적인 시험 보고서에 대해 영향을 주시는 그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재시험할 경우에는 재시험할 그 시험소는 이제 감독관리 부서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6 나옵니다. 개인까지 자연인까지 처벌 가능한 구체적 조항을 증설합니다. 보십시오. 기존 680호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법 생산의 1만원 미만 이면 5에서 10만원 벌금하고 뭔가 자연인에 대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죠. 개인까지. 하지만 새로 발행된 739호에서는 위법 행위를 한 대표자, 주요 책임자, 주요 관리 인원 및 책임 인원들까지도 위법 생산액이 얼마이면 그게 해당되는 5에서 15배 정도 벌금이 이제 부과됩니다. 그만큼 감독 관리를 벌금액을 올려서라도 이제 강화하겠다는 이제 전국 시장감독관리국의 이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에 해당 업체 신청 접수 불가인데 해외 업체가 예를 들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위법 생산하거나 위법을 경영, 판매하거나 위법 사용하는 업체들은 10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신청은 이제 접수를 하지 않겠다. 이것을 거부를 하면 또 벌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법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저희가 아까 92조 봤습니다. 전자상 거래 플랫폼의 경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었죠. 아까는 이제 680은 없었지만 739에 나온다고 이제 보여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5.6 개인까지 처벌 가능한 구체적 조항을 증설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전개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런 비용도 5만 RMB 5년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10년간 그러니까 모든 액수가 다 증가했고요. 또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위법 행위도 디테일하게 또 자세하게 세분화됐어요. 여기에 이제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처벌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고된 이력이 임상시험계에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임상시험 유치자가 임상시험 진행할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임상시험 유치자가 허가 없이 인체에 비교적 높은 위험을 얻었습니까? 진인 3등급 이력이 임상시험 진행할 경우에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전개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94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임상시험기관 실시한 이력이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의 품질관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685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추가됐고요. 허위 시험 보고서를 발행한 시험기관 5에서 10만 RMB 기존에서는 기존 685호에서는 책임 있는 주관 및 책임자에게 해임 혹은 제명 처분을 내리고 혹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더 상세하게 10만원에서 30만 RMB 비용이 올라갔죠. 개인까지 처벌합니다.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 및 기타 책임자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소득을 몰수하고 획득한 소득, 단체 기관 획득한 소득과 수입의 30% 이상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하며 법적으로 법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분한다. 디테일하게 처분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조례에 따라서 감독관리 조례에 따라 유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업체가 지정한 중국 내 대리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이력이 업체가 중국에 이제 이력을 인증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꼭 현지에 먼저 인증을 위해서 꼭 법정 대리인 에이전트를 이제 선정하셔야 되죠. 근데 이 법정 대리인이 이제 처벌을 기존에도 어느 정도 처벌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680호에서는 주체적인 법정 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없었어요. 하지만 739호에서는 중국 에이전트, 인증을 위해서 존재하는 에이전트거나 아니면 판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에이전트거나 아니면 직속 지사거나 다 속하죠.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지정한 국내 대리인들은 법규를 어길 경우에 이런 의무를 유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벌금 내용들이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법정 대표인, 중국 대리인의 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 이력이 생산 경영 활동을 금지한다 되어 있고요. 해외 이력이 등록인 비하는 본조례에 따라 근거한 행정처분 결정을 거부하면 또 10년 이내에 이력이 수입을 금지한다. 판매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중국 현지 대리인의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무를 유관임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법정 책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중국 대리인들도 이제 중국 현지 판매인들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조업체 중국 인증을 신청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대리인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규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한 한면으로는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에 있는 법정 대리인을 선택할 때에도 유관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중국 대리인으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물건 팔기만 하는 업체일 경우에는 아마 후에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요청할 때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유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처분을 받습니다. 중국 현지 업체도 심각하게는 이제 10년 내에 이력이 수입할 수 없는 업체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리인을 아주 중시하는 중요하게 이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력이익이 연구, 제조, 생산, 경영업체와 시험기관에 대해서도 99조에서 이력이 생산, 시험 업무를 금지된 사람, 기존에 한번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다시 고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산을 중지하고 취소될 때까지 휴업 이런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벌할 내용들이 기존의 680호에서 새로 추가됐다는 소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5.7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처벌 한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생산 경영에 사용하는 업체들은 기존의 액수를 보시면 1만원에서 5에서 10인데 여기에서는 1만원에서 5에서 15만 RMB 20배까지 때 30배까지 벌금 여러가지 내용을 쭉 보시면 허가없이 생산 경영한 경우 허가없이 대행 의료 장비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배할 경우 기존의 680호보다 내용도 많아졌고요. 비용도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5.7항이고요. 불법 생활 경영 사용업체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65조에는 68조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4개 조항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강화한 내용을 이제 썼습니다. 예를 들어 비한하지 않은 유기기를 생산, 경영한 경우 결국은 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를 중에서 판매할 경우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상세하게 해당하는 이 법규 조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을. 그리고 5.7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임상시험 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항을 또 추가했냐. 680호에는 본조례 규정 위반하여서 여기 임상시험을 진행한 경우에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그때 식품의약품관리부서에서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명령을 하거나 혹은 즉시 임상시험을 중지한다 안 할 경우에는 벌금 심각한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이제 임상에 진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법규에서는 그렇습니까? 비용 한도도 많이 높였죠. 그리고 5년 이내 벌금 한도도 높이면서 또 디테일하게 추가적인 이런 임상시험 유치자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까 위의 내용이랑 좀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처벌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똑같은 임상시험 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이죠.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력이 임상시험 기관에 실시한 이력이 임상시험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또 이런 처벌이 있고요. 이력이 임상시험 기관에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5에서 10만 RMB였는데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10에서 30만. 가끔 어떻습니까? 이제 매달도 나올 때도 있고요. 분기별로 임상시험 보고서 허위 시험 보고서에 적발된 임상시험 기관의 리스트를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 그 공고문에 나온 업체거나 혹은 임상시험 기관은 타격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위 보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벌을 높여서 이런 위법 행위를 이제 막겠다는 이제 중국 감독절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이 시험 기관에 대해서도 기존 70조에서는 5에서 10만 RMB 그리고 10년 동안은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이제 자격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서분 결정이 날로부터 10년 동안 이력이 시험사 업무에 대해서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법규에서는 벌금도 올라갔고요. 네. 여기도 디테일하게 30% 이상의 3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법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감독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739에서는 더 센 이제 처벌 한도와 이제 강도를 높여서 감독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이력이 등록인 비한이 지금 중국 내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도 아까 본 내용들입니다. 98조에 벌금 한도라든지 5년 동안 법정 대표인 중국 대리인이죠.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 기타 책임자의 의료기 생산계 활동을 금지를 합니다. 10년 이후 의료기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개선된 제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일부 지도 원칙이라든지 법규가 지금 수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이제 한 두 가지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등록 신청 자료 요구와 비준 증명 문서 격식에 대한 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의료기기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와 양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 내용을 기존에는 몇 호령이죠? 43호령으로 의료기기 등록 관리 방법으로 실시했다가 부속서로 이제 4호령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규가 이제 바뀝니다. 지금 초안을 언제 발행했죠? 5월 19일자에 발행했습니다. 2개월 전이죠. 2달 전이니까 아마 이 내용도 올해 내로는 연말 아니면 이제 내년 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만이 의료기기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양식들이라든지 어떤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법규 보시면 의료기기 임상평가 기술 지도 원칙. 아까 임상시험 평가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제도가 개선되는데 어떤 제도가 개선되냐면 임상평가 지도 원칙이 이제 개선됩니다. 그 밑에 부속서가 아주 많습니다. 임상 기술 지도 원칙이 있고요. 체외 진단 임상 시험 지도 원칙이 있고요. 뭐 장글자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동등성 논증에 대한 기술 지도 원칙 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임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리스트 다 전부 다 지금 이견 수렴 중입니다. 이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임상 평가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 법이 더 명확하게 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수정 중에 있고요. 아주 큰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를 제가 일부 나열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료기기 등록 관리 방법도 있고요. 등록 신청 자료와 비준 증명문서 양식 아까 보여드린 거죠. 체외진단 시제 시약이죠. 등록 신청
자료 여부와 비준 증명 문서 양식이라든지 이력이 임상평가 기술지도 원칙 지금 다 순차적으로 개정되고 어떤 법규들은 이제 발행 중에도 있고요. 동등성 논중 기술지도 원칙도 있고요. 임상시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지도 원칙도 있고요. 임상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지도 원칙도 있고요. 임상평가를 어떤 제품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기타 아주 지금도 나오고 있는 법규들이 많습니다. 다 수정 초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견 수렴 중인 법규들도 있고요. 이미 이견 수렴 기간이 끝나서 NMP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법규들도 많습니다. 이런 법규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다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요하고 아주 우리한테 중국 진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법규는 자체적으로 한국어로 직원들과 이제 함께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번역해서 우리 그 NIDS 안전정보원도 그렇고 이러기 산업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곳에 아니면 기타 이제 그 매체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 알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서도 배포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의 NMPA 인증 전에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지 한번 좀 같이 실무 대응으로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단 간략한 이제 등록 절차는 이렇습니다. 뭐 시작을 하고 임상 시험 하거나 아니면 임상 시험을 하고 여기에서 임상 평가를 이제 면제를 받는지 아닌지 임상 시험을 중국 현지에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중국 NMPA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취득하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원가를 예산하고 인허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중국 인허가는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심사 비용도 3등급이면 거의 5,500만 이상입니다. 2등급이면 거의 3,600만 이상이고요. 그만큼 15억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값 비싼 인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심사비도 있고요. 심사비, 그리고 시험 비용, 임상평가로 갈지 아니면 임상시험으로 가야 되는지 전반적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등록 방식, 여러 모델을 이제 한 개 과정으로 발행해서 합병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제품을 먼저 이제 서부분에 이제 일부 모델 허가를 받고 그 뒤에 업그레이드 혹은 모델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본체랑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허가증이 2개입니다. 하지만 중국 이력의 법을 보니까 한 개에 넣어서 허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나눠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개에 넣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법규상으로 보면 다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때, 병원에 판매를 할 때 병원에서는 이제 이력의 코드를 부여해 줍니다. 제품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본체는 한 개지만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부품은 계속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 개 거증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소모품과 본체가 한 개 거증이 코드를 한 개밖에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할 때 좀 다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아니면 입찰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필히 중국 현지 이제 판매상, 중국 현지 유통상을 통해서 과연 병원 납품할 때 어떻게 허가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적으로는 한 개 허가증에 넣어도 되지만 실제로 병원에 납품할 때 소모품 경우에는 별도로 한 개 코드를 받는 게 최종적으로 병원을 통해서 선정되는데도 아주 유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담이지만 판매에 대한 부분들. 근데 결국 우리가 모두 인증하기 위한 목적은 여기 아닙니까? 판매를 위한 인증이지 인증을 위한 인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소비 단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정해서 갈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난도, 가행성, 위험도, 성숙도, 제품에 대한 위험도, 성숙도, 실용성 혹은 보급성,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잘 고려해서, 그러니까 제품이 어느 정도 보급된 제품이면 비교할 제품도 많으면
굳이 임상시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임상평가 보고서를 2개 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이력이기다. 중국에서도 혁신 이력이기 아니면 새로운 이력이기 중국에 허가받은 유사 제품이 거의 없다. 아니면 몇 개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 제품에 대한 이미 기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기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제품이 이미 중국에 허가받은 제품보다 그래도 안전성, 유효성 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우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결국 이제 등록에 대한 난도, 가행성,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기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유연성, 문안 혹은 합병, 이혼율, 원가료 회수 이런 부분들은 판매상들이 이제 꼭 먼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고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증제 시상해야 된다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결론을 내리면 아주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를 해서 가성비가 높은 등록 방안을 이제 제정하는 것이 아주 좋죠. 왜냐면 1등급 제외하고 2등급, 3등급 경우에는 적어도 1년 반 이상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임상시험까지 추가되면 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제 중국 인증을 추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중국 인증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림인데요. 일단 최초 등록 절차를 보시면 기술 문서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기술 문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발행한 MFDS, 여기 제조 허가증, 품목 허가증이죠. 제품에 대한 허가증을 준비를 하고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 안에는 번역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서류들을 확인한 사용 설명서도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한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 이 모든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기술력 우초한 예전에 제품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품 표준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하고 시험 샘플 준비하면서 시험에 들어가죠. 임상시험이 필요하면 당연히 임상시험은 시험 뒤에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기존 등록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 등록 서류에 뭐가 있을까요? 증명서 문서도 있겠고 공증도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또 시험이 끝나면 시험 보고서 넣어야 되겠고 아주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평가 보고서도 써야 되겠죠. 그 과정에 다 정리를 해서 NMPA 접수처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죠. 네, 접수를 했는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서류가 맞으면 리스팅 되어 있으면 그냥 접수를 해 주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법규가 나왔죠. 2019년에 이권심사라고 무엇이냐면 서류를 어느 정도 잘 만들지 않으면 접수해 주지 않겠다는 중국 NMPA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만들면 이권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요. 3등급일 경우에는 95킹데이, 2등급일 경우에는 65킹데이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좀 더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MP에는 이 시간을 맞출 겁니다. 이 시간 95킹데이 4.5개월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내에 보완을 발행해 줄 겁니다. 보완사항들. 그럼 자료를 보완하고 2차 심사에 들어갑니다. 2차 심사는 똑같이 65킹데이 3개월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행선심사하고 최종 허가증 발행하는데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허가증이 이제 등록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1년 내에 이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부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보완 자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보완 자료에서 이 제품은 CER로 통하기 어렵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돌입해야 되겠죠? 시간 상황을 잘 봐서 임상시험에 돌입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신청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가 이렇지만 사실
허가 변경이라든지 연장 허가는 좀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허가 변경 경우라 할지라도 이 뒤의 시간은 똑같이 지킵니다. 허가 변경이라 할지라도 심사 기간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2주 잘 갑니다. 그래서 중국 인증일 경우에는 허가 변경이라 해서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변경이라 할지도 오히려 변경할 내용에 따라서 기존 신규 심사보다 좀 더 가다워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허가는, 갱신 허가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기존 허가증에 대한 서류들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제출할 서류도 많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연장 허가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가 들어가는 능동 이력기도 그렇고 비능동 삽입되는 이식되는 이력의 경우에는 다소 그 제품이라든지 비교 제품이라든지 시험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좌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고 하면 3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본 3년. 많은 우리나라 의료기 제조업체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도 생각하기를 중국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 기간부터 깁니다. 거기에다가 돌발 상황이라든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취득한 허가증은 아주 값어치가 높고 아주 소중한 이제 허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 허가에 대해서 제가 공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중국의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5년 뒤에 연장해야 될 허가가 있으면 연장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 허가증 무조건 이제 팔지 않겠다고 하면 뭐 연장을 포기해도 되지만 그 허가증에 대한 2세대, 3세대가 이제 차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기존 허가증은 1세대 제품은 무조건 연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2세대, 3세대 아니면 4세대가 나올 때 1세대랑 비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용 목적이라든지 원리는 거의 비슷할 경우에는 충분히 비교 제품으로, 비교 대상 제품으로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론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연장을, 갱신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상평가에 대한 개념, 아까 임상평가에 대한 제도가 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임상평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임상평가 면제 리스트가 있고요. 임상시험을 무조건 해야 되는 임상시험도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동등성 제품을 찾아서 동품종 비교, 동등 비교를 해서 허가를 취득하는 임상시험을 피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임상 면제되는 기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기는 아주 좋겠죠. 하지만 대신 누구나 다 임상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쟁력이 아주 치열할 수도 있겠죠. 대신 임상 시험을 해야 하는 기기는 많지는 않겠지만 꼭 또 해야만 중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2번 가능하면 임상 시험을 피해서 동등성 비교로서 서류로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일부 의료기에 대해서 실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꼭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요 이제 의료기 감독관리 조례 739호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후반부 뒷부분에는 간단하게 이제 인증 절차, 주의해야 할 점, 임상평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제 짚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중국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언어도 다르고 법규도 큰 흐름을 갖지만 대동소이할 법규가 많습니다. 이런 법규가 많기 때문에 꼭 중국 NMPA 법규를 실시간 업데이트된 법규를 잘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의 법규가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식약처라든지 우리 안전정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의료기 육아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같은 또 업체를 통해서 꼭 정확히 법규를 알고 아는 것이 지식이겠습니다. 잘 알고 중국 진출에 좀 박차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